다시 이제 2016년 8월로 돌아오는데요. 제가 이제 2016년 8월에 국비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국비 문부성 장학금 시험? 네, 데뷔를 이때 2016년 8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학원에서 첫 개강하는 게 8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첫 개강 때부터 들어갔는데 영어하고 수학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영어 수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고요. 일본어는 2017년 4, 5, 6 이렇게 3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가 정말 너무 안 오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모르겠어요. 이게 국비 영어는 조금 유형이 좀 다르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토플하고도 다르고 한국 내신하고도 다르고 굉장히 쓰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일본 시험이잖아요. 일본 영어인가 봐요. 쓰는 단어라든지 자주 나오는 단어라든지 뭐 수거라든지 이런 게 너무 생소한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좀 암기해야 할 부분도 많고 그런데 왜 시험이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비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진득하게 성실하게 꾸준히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근데 만약에 나는 그런 거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국비를 준비하신다면 좀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국비 데뷔를 8월부터 6월까지 끌고 와서 했었고요. 국비에 대한 Q&A를 잠깐 해드리자면 일단 시험 유형을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시험 유형은 매년 그 시험 문제 공개를 해요. 거기 가셔서 만약에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고 기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고 센터 시험하고도 살짝 다르긴 한데 수학은 센터 시험, 영어는 와세다 토플 전형 전에 시험을 봤었거든요. 네, 그 와세다 영어 시험,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쓰는 영어 시험, 그리고 일본어는 JLPT 하고 이제 합친 거? 네, 그런 유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강. 그리고 또 사비와 국비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라는 분이 계셨어요. 솔직히 국비가 좋기는 하죠. 왜냐면은 학비도 다 무료고 생활비도 나오고 정말 그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좋고요. 사비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대학 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거? 그래서 장단점이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국비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저한테는 그게 단점이었고요. 단점 근데 가면 솔직히 좋지 않나요? 단점이 있나? 사비의 단점은 학비랑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 지원을 안 해주니까 아무도? 장학금 받기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딱히 뭐 어느 쪽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의 차이일 수도 있고 뭐 나는 알바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뭐 공부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사비로 뭐 사립대학교를 가면은 조금 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나는 좀 더 공부에 정진해서 좀 더 좋은 학점을 받고 뭐 좀 더 지원을 받으면서 편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국비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신이 많이 중요한가요? 국비에?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내신 제가 떨어진 사람이라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게는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외고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국비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외고는 더 내신 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신은 크게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사비 유학 준비로 돌아가자면 1어와 종가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다시 조금 연표를 보고 설명을 하자면 2016년 9월에 이제유 일본어를 듣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6월 시험을 봤잖아요. 몇 개월 전이지? 9개월 전부터 일본어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이제유 입문을 들었어요. 모닝에듀는 이제유가 입문, 정규 이렇게 나눠 있는데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이제유 입문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중간에 뛰고 2월부터 6월까지 이제유 정규반을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총 9, 10, 11, 2, 3, 4, 5, 6, 8개월 동안 이제유 일본어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종가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2016년 11월부터 종가 수업을 듣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건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속도라기보다는 학원 커리큘럼 속도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개념을 3달을 들었어요. 11월부터 1월까지 경제, 정치, 역사, 지리 이렇게 3개의 개념을 한 달에 하나씩 들어요. 그렇게 듣고 문제풀이 입문이라는 반에 가게 됩니다. 문제풀이 입문은 이제 문제풀이 정기반 가기 전에 조금 더 낮은 레벨인데 이게 80점 레벨 테스트에서 80점 이상을 받으면 정규반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운이 좋게 한 달 만에 80점 이상을 받아가지고 바로 정규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11월부터 1월까지 개념을 듣고 2월에 문제풀이 입문반에서 그다음에 3월부터 6월 이제유 전까지 문제풀이 정규반에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7달 정도? 반년 조금 넘게 이제유 종가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들어가지만 2016년 12월에 JLPT N1 시험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별로 볼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대학에 JLPT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그래도 N1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JLPT N1을 안 보면 좀 아깝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신청을 했거든요. 굉장히 후회했어요. 왜냐면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정말 전날에라도 벼락치기를 하자 싶었는데 안 하고 잤어요. 그래서 조금 점수가 좀 호달달해요. 제가 어휘가 좀 약해요. 제가 독해는 진짜 잘하는데 어휘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언어 지식이 60점 만점에 26점이었거든요. 26점이고 그 다음에 독해는 60점 만점에 60점이었어요. 그리고 청해는 60점 만점에 50점. 제가 말했듯이 저는 N1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 N2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총점은 180점 만점에 136점으로 조금 부끄러운 점수가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12월부터 1월까지는 이제유 일본어를 수업을 듣지를 않았거든요. 그럼 이때 뭐를 했냐 하면은 12월, 그리고 1월, 2월, 3월 이렇게 4개월 동안 소논문 기초 공부를 했어요. 첫 달에는 소논문 독해를 듣고요. 소논문 독해는 나의 의견을 쓴다기보다는 그 지문에서 답을 찾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입문을 3달을 들었는데요. 이때 이 3달 동안 무엇을 했냐. 큰 테마를 8개 정도인가를 가지고요. 그 테마에 대한 키워드들을 배우고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선생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친구들과도 얘기를 하면서 많은 그런 키워드들에 대해 배우고요. 그리고 그 테마가 끝나갈 때 이제 지문을 읽고 소논문을 쓰는 그런 연습을 해요. 그래서 소논문 쓰고 한번 내면은 피드백이 오거든요. 그럼 그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쓰고 최종 제출하고 이렇게 3달을 공부를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소논문을 공부하면서 저는 일본어 어휘 실력이 일단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쓰고 어려운 단어들을 자꾸 보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잘 늘더라고요. 그리고 글 쓰는 그런 좀 실력도 늘었어요. 소논문 공부하면서. 그것도 그렇고 좀 상식도 늘고 해서 저는 소논문 수업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12월부터 3월까지 소논문 기초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 5월에는 국비 지원을 했어요. 저 때는 5월 25일 마감이었는데 그때 국비 지원을 하고 국비가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고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거 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떨어지다니까 그거부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막 국비 지원을 했고 그리고 6월에는 이제 국비 필기 그리고 이제유 시험 그 다음에 와세다 지원 이렇게 3가지의 일이 있었는데요. 국비 필기가 6월 11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유 시험이 1월 18일 그래가지고 정말 일주일 간격으로 시험을 봤는데 제가 국비를 조금 더 집중을 했다 그래야 되나 국비 공부하는데도 너무 벅차가지고 사실 이제유는 그냥 11월 걸로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수업만 열심히 듣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따로 뭐 종가를 외운다거나 수학을 푼다거나 뭐 이런 건 없었는데 학원에서 그래도 수업은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주일간의 시간대도 종가를 뭐 외운다고는 외웠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개념을 3개로 나눠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한 권만 아슬아슬하게 끝냈나? 2권은 거의 보지도 못하고 시험을 보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양쪽 병행하기 좀 힘들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저는 조금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와세다 지원을 하죠. 와세다가 저희 때는 6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출원 기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와세다 지원을 6월에 하는데 그러면 아직 6월 이재호 성적이 나오질 않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죠?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6월 수험표를 복사를 해서 보내면은 알아서 거기서 점수를 받아서 네, 그 점수로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이게 조금 근데 무서운 점이 내가 내 점수를 모르고 내 점수를 내는 거니까 그런 좀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네, 충분히 낼 수 있고요. 학원에서 원서는 어떤 부분을 도와주나요? 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일단 지망이유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망이유서 수업을 듣게 되면은 제가 쓴 글을, 제가 쓴 지망이유서를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리고 문법도 고쳐주시고 이런 수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을 보충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런 지망이유서 수업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원서는 다 물론 본인이 써요. 학원에서 절대 써주지 않고요. 학원은 제가 쓴 원서를 체킹해주는 네,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뭐 주소는 제대로 적었나? 빠뜨린 건 없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한 2-3번 정도 확인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학원에서 모아서 배송을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학원에서 원서는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추천서에 관한 질문도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추천서를 뭘 보고 써주시나요? 내신을 보고 써주시나요? 라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신을 보고 써주시진 않았고 그래도 웬만한 선생님이면 자기 반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하시니까 써주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국비 추천서는 제 생기부를 보고 써주셨고 와세다 추천서는 저한테 너가 일본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토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걸 말을 안 했네요. 제 이재유 점수를 많이 궁금을 하셨는데 지금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재유는 저는 총 3번을 봤어요. 고2 6월, 고2 11월, 그 다음에 고3 6월 이렇게 총 3번을 봤고요. 그 3번 점수를 일단 모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표를 만들었거든요. 표를 여기다가 첨부를 할게요. 제가 좀 여기 가야겠다. 표를 여기다가 첨부를 할게요. 이거를 좀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청독회, 그러니까 일본어에 관한 점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2016년 6월에는 청독회가 127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독해가 176점. 그래서 일본어 총점이 총 303점이었어요. 이때는 제가 N2를 배우고 있었을 때였나? 그랬거든요. N2를 배우고 있었을 때 네, 일본어 총점 303점이 나왔고요. 기술은 40점이 나왔어요. 기술은 작문 생각하시면 되는데 50점 만점이거든요. 50점 만점에 40점이 나왔고요. 종과는 의외로 잘 나왔어요. 종과는 147점이 나왔는데 아마도 이때 제가 고2 때 법정을 배웠는데 법정하고 굉장히 겹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유에. 그래서 그게 조금 점수가 플러스가 돼서 네, 147점이 나왔던 것 같고 수학은 163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제외한 보통 전체 총점을 얘기할 때 기술은 빼거든요. 네, 전체 총점이 613점이었습니다. 613점이면 근데 사실 대학 지원할 정도의 점수는 아니죠. 네, 그랬고 11월 성적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청독해 147점, 독해 182점. 그래서 일본어 총점이 329점으로 26점이 올랐네요. 6월에 비해서. 이때 11월이면 제가 이재유도 이미 듣고 있을 때고 하니까 조금 더 점수가 좋게 나왔던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독해는 원래 좀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독해는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청독해는 그래도 20점씩 올랐던 것 같아요. 일본어 총점이 그래서 329점이었고 그리고 기술은 이때도 똑같이 40점이었어요. 40점이고 종과는 조금 떨어져서 139점. 근데 원래 6월보다 11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왜냐면은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11월에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온대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실제로도 그래요. 어쨌든 그랬고 그래서 종과는 139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수학은 152점을 받아서 이때도 수학도 떨어졌죠, 조금. 이렇듯이 11월이 6월보다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점은 620점. 총 7점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6월에 비해서. 620점도 그닥 대학을 쓸 그럴 점수가 아니긴 하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고 2017년 6월에 이제 제 마지막 이재유 시험을 보게 됐는데요. 이때 이제 점수를 공개를 하자면 다시 여기를 봐주세요. 일단 청독해는 161점으로 14점 11월 성적에 비해서 14점 정도가 올랐고요. 독해는 187점으로 5점이 올랐네요. 제가 말했듯이 독해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점수가 올라가진 않았어가지고 어쨌든 그랬고요. 그래서 총 일본어 총점이 348점이었어요. 348점. 그게 썩 높지는 않죠. 제가 사실 일본어보다 종과나 수학을 잘 봐서 총점이 많이 올라간 케이스랑 348점이었고요. 제 16년 6월 성적에 비하면 45점이 올라갔고요. 11월 성적에 비교하면 19점이 올라갔네요, 총.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올라가진 않았죠? 그리고 기술에서는 50점 만점을 받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친구들은 다 작년에도 막 45점 받고 45점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40이었는데 갑자기 50점 만점이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조금 최대한 그 소논문에서 배웠던 그런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키워드를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걸 쓰면 점수가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진짜 50점이 나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10점이 기술에서는 10점이 올랐고요. 종과가 진짜 대박인데 이때 종과가 이재유는 상대평가 점수 만점 점수가 매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이때 2017년 6월 종과 만점이 198점이었어요. 198점인데 제가 196점을 맞았습니다. 근데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어떤 분께서 들으면 너무 짜증낼 수도 있고 좀 재수없을 수도 있지만 수업은 열심히 들었는데 솔직히 종과 자습을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저마저도 되게 의아한 그런 196점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 2016년 6월 성적에 비교하면 49점이 오르고 11월 성적에 비교하면 57점이 오르는 그런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학도 2016월 성적은 185점을 받아서요. 6월 성적보다는 22점이 오르고 11월 성적보다는 33점이 올랐어요. 이게 185점 제가 하나 틀려가지고 185점으로 된 거거든요. 이때 수학 만점이 193점인가? 네,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전체 총점은 729점입니다. 네, 729점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번에 와세다 정경 도일전 커트라인이 확실한 정보는 아닌데요. 제가 듣기로는 토플 90 그리고 이재유 720 총점 720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립 탑과 사립의 그런 탑과를 그러니까 사립의 탑의 탑과는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고요. 국립대는 본고사랑 그런 거 잘 보면은 가능성은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729점이란 점수는. 그냥 그랬고요. 그리고 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종과가 틀린 개수도 중요하지만 뭘 틀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걸 틀렸다 하면은 별로 점수가 안 깎이거든요. 근데 기초 개념 같은 굉장히 쉽고 모든 사람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틀려버리면은 점수가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게 이렇게 196점이 나왔던 이유도 그런 기초 개념들은 저도 수업을 통해서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기초 개념들은 다 맞출 수가 있었고, 뭐 어려운 거는 다 어렵거든요. 왜냐면 다 공부 안 했으니까. 왜냐면 공부 안 한 내용들도 나오잖아요. 이재유 종가는 그런 나오는 범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틀리면 좀 이렇게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전 진짜 이렇게 4개 중에서 2가지 선택지는 꼭 날라가거든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안 해도. 이 2가지를 최대한 자기가 아는 거를 동원을 해가지고 총 동원을 해가지고 옳은 답을 선택을 하는 게 고득점을 맞는 그런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재유가 끝나고 했는데요. 이재유까지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일본 입시 끝내기 전까지.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옳다는 거는 아닌데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학기 일수의 반을 무단조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의 동의하에 부모님의 동의하에 이뤄진 무단조퇴지만 어쨌든 간 생기부에는 무단조퇴라고 찍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나중에 혹시 모를 불이익은 제가 감수하기로 생각을 하고 그런 무단조퇴를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저는 4월부터 3월은 다녔던 것 같고요. 4월부터는 그냥 거의 쭉 빠졌던 것 같아요. 4월부터 언제까지 빠졌더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빠졌다는 건 아닌데 막 뭐 월수금 빠지거나 어쩔 때는 월화수목금 다 빠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학원이 오전 수업이 있는 클래스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들어야 하면은 학교를 빠져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경우도 있고, 시험 너무 다가왔을 때는 학교가 분위기가 되게 어수선하니까, 솔직히 고3이어도 반 분위기가 어수선한 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수선하다 보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것보다 독서실에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6월에는 그냥 학원 안 가도 빠지고 독서실 가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는 건 아닌데 그런 방법으로 저는 이제 학교 생활과 유학 준비 생활을 병행을 했고요. 사실 학교를 다 다니면서 뭐 내신도 챙기면서 학교 그런 행사 같은 것도 다 참여하면서 유학 준비하기는 솔직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거의 배우는 게 다르고 범위도 좀 다르고 공부해야 하는 유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부를 2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 생활과 병행을 하려면. 그래서 저는 학교 내신은 제가 고1 때는 학교 내신을 공부를 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고2 때도 영어하고 수학하고 일본어 이렇게 딱 3가지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은 듣는데 수행평가도 열심히 하고 하긴 했는데 시험 공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었고 3학년 때는 그냥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무실에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일본 유학을 가는데 6월에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6월 시험을 좀 준비를 하려면 제가 다른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상관없으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가지고 딱 한 번 빼고는 다 알아서 공부하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좀 배려해주셔서 자리를 뒷자리로 빼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저는 운이 좋았어서 좀 편하게 공부한 케이스였고요. 그거는 각자의 선생님과 잘 말해봐야 할 그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웬만하면 된다고 해주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 선생님께서 저희 공부를 못하게 하면은 저희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니까 아마 괜찮다고 하실 거고 한번 잘 여쭤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했고요. 이제 이재유도 끝나고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와세다 지원을 했으니까 와세다 본고사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와세다 본고사 준비는 6월 이재유 끝나고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부터 바로 수업이 들어가서요. 총 3달 정도? 6월부터 7월까지는 소논문 실전 반을 들었어요. 이때는 이제 그 입문에서 배웠던 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조금 더 레벨을 올려서 소논문 연습을 하는 그런 반이었고요. 8월에는 정말 그 와세다 소논문 보는 사람만 반을 만들어가지고요. 따로 와세다 기출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해서 총 3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6월부터 8월까지 와세다 수학 본고사도 수업을 들었어요. 9월 2일날 와대 본고사를 이제 보러 갔죠. 근데 본고사 많이 어렵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본고사 후기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문 자체가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약간 한국어로 읽어도 뭔지 모르겠는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을 일본어로 읽고 거기에 대해 일본어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소논문 쓰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가지고 준비하면서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도 제가 모든 과목 중에서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라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경영, 경제 쪽으로 과를 쓴 이유도 제가 수학을 좋아해서 그쪽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뭐 크게 어려움 없이 했던 것 같고 왜냐면 또 국비 수학이 본고사 수학 범위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따로 새로 배워야 하는 거 없이 그냥 계속 문제만 풀면 됐어가지고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해서 저 이제 와세다 본고사를 9월 1일날 보고 9월 8일날 바로 합격 발표가 났죠. 이 합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내신이 합격 발표에 영향을 주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내신이 걸리죠. 왜냐면은 내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분들은 그게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이 될 텐데 내신은 영향이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주변에 합격한 사람을 봐도 내신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합격에서 중요한 요소를 물어보셨는데 이건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입시에서 느낀 바는 와세다는 토플이다. 와세다는 토플이 제일 중요해요. 본고사 이재유가 그닥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토플을 어느 정도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그냥 다른 건 어떻든 다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와세다는 토플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게이오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게이오는 딱히 어느 거를 본다라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게이오는 합격의 중요한 요소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 10월에 게이오 이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월 26일 날 게이오 합격 발표가 났어요. 네, 여기 누르시면 게이오 합격 영상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왜냐면 제가 원래 라이브에서 막 게이오 붙으면 게이오 갈 거예요 라고 말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막 댓글에 이제 막 게이오 생활도 기대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일단 댓글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축하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는 최종적으로 와세다 상학부를 선택을 하게 됐어요.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왜 와세다를 선택을 했냐면 일단은 제가 커리큘럼을 먼저 찾아서 정리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커리큘럼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지원을 할 때도 커리큘럼을 다 보고 했지만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제가 게이오를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둘 다 붙으니까 사람 심리가 한쪽 와세다를 가려니까 게이오가 아깝고 게이오를 가려니까 와세다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중요하지만 좀 더 과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워드에다가 이제 그 홈페이지를 보면서 보이시려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더니 사실 제가 경제학부를 상학부보다 더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영향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경제학부를 더 가고 싶었던 이유는 원래 경제학부를 경영학부보다 더 쳐준대요.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근데 그 이유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 경영학부보다 경제학부 나오는 게 더 사회에서 쳐주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경제학부를 더 가고 싶었는데 둘 다 가고 싶어서 조금 더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세히 찾아봤어요. 자세히 찾아봤더니 아무래도 상학이 제가 원하는 진로 희망에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회계, 마케팅, 무역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상학부가 더 맞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그리고 상학부가 좀 더 재밌어 보였어요. 상학부가 좀 더 재밌어 보였고 이제 그런 커리큘럼 상의 이유도 있었고
또 이거 약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근데 정말 제 개인적인 견해거든요. 정말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와세다가 게이오보다 조금 더 유학생 대우가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우라고 해야 되나? 학생들 케어를 더 잘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서류가 오는 것도 그렇고 메일을 보냈을 때 답장도 그렇고 굉장히 와세다는 빠르고 정중하고 뭔가 학교 홈페이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고 그랬는데 게이오는 그에 비해서 뭔가 조금 제가 와세다를 가기로 마음을 먹어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게이오는 좀 차가운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와세다가 일본 내에서도 유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유학생 대우라든지 유학생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와세다 다니는 어떤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와세다가 굉장히 좀 진보적인 그런 교내 분위기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은 교내에 LGBT 센터도 있고 막 젠더 프리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유학생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일본인 학생들도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네, 좀 그런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점에서도 또 와세다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좀 어려웠어요. 저도 선택을 하는데. 왜냐면은 둘 다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일본 내에서 게이오가 좀 더 이렇게 와세다보다 이기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근데 그거보다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재밌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와세다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일본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관한 내용 외에 조금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정보는 어떻게 얻으셨나요? 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도 말했듯이 구글 일본어 검색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네이버 홈페이지로 들어왔고요. 여기다가 일본 대학 순위 이렇게 쳐볼게요. 일본 대학 순위를 쳤는데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시사 일본어사 공식 블로그인가봐요. 여기서 일본 대학 순위와 뭐 대학별 간판, 인기 학부 이런 걸 글을 찾을 수가 있네요. 이렇게 볼게요. 근데 이거는 세계 대학 랭킹이네요. 이렇게 세계 대학 랭킹이 나오고 뭐 이렇게 간판 학부가 쭈루룩 나와요. 근데 나는 일본 국내에서의 그런 인지도를 알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본 대학 편차치라도 쳐볼까요? 편차치 순위 이렇게 나오네요. 국립대학 편차치 순위 인데 2015년이에요. 없어요. 최신 자료가 일단 없고요. 굉장히 뭔가 맞나? 믿어도 되나? 하는 정보들이 좀 많아요. 이제 구글에다 검색을 해볼게요. 자, 구글에 들어왔어요. 일본어로 쳐볼게요. 니혼 다이가쿠 중이 이렇게 치면 되겠죠? 쳤어요. 근데 막 이렇게 일본어로 이렇게 일본 대학 순위라고 쳤더니 일본어로 많은 게 나오죠. 그럼 이제 이걸 잘 보고 대학 편차치 일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사립 계열, 뭐 국립 계열, 무슨 계열 해가지고 이렇게 쭉 떠요. 그러면은 게이오 대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편차치도 나오고 뭐 취업은 어디에 주로 하는지 이런 뭐 최신 정보들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런 일본 사이트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한국 블로그 이런 데보다. 그리고 언제나 말했듯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을 꼭 확인하세요. 정말. 번역되어 있는 거 말고요. 뭐 예를 들어 와세다가 가고 싶다. 그러면은 와세다에 올라와 있는 뭐 그런 입시 정보들? 이런 거는 정말 기본적으로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전 정보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계획에 관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계셨어요. 일단 저는 6월 이제유로 자소 장학금 1년 받는 게 예약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장학금을 당연히 노릴 생각입니다. 왜냐면 학비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마 금수저가 아니신 이상 힘들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꼭 전 장학금을 일단 타고 싶은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뭐 유학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딱히 어려운 점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즐거웠고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잖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일본 대학을 가고 싶어서 하는 공부였기 때문에 힘들긴 해도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 힘든 점이라고 하면 저는 국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부원장 쌤이 못 그만두게 하셔가지고 계속 막 질질 끌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너무 심적으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또 그 영어 말고도 그냥 내신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냐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내신도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 때는 195.2점으로 졸업을 했고요. 200점 만점에.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그러니까 보통 수시를 그때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뽑은 그 내신 그게 있는데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이 석사 등급이 4점대였어요. 4점 몇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고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내신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모의고사를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까지만 보고 그 이후는 안 봤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다 111이었어요. 아 수학 한 번 빼고 다 111 받았던 것 같아요. 수학을 한 번 막 4등급인가 받은 적 있었는데 그거 한 번 빼고는 다 111 나왔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랑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저희 Q&A 1탄이 다 끝났는데요. 생각보다 좀 정신없는 영상이 됐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그래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며 네, Q&A 2탄 영상도 곧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